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서 샀을 때 나중에 환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1,500원, 1,600원 뭐 이런 게 아니라면 환율에 대한 정점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조만간 자금을 집행할 겁니다. 어쨌든 극단적으로 싸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은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랑 달러 보면 이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시그널로 보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겹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여전히 트럼프가 어떻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재무와 관련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돈을 너무 많이 쓸 거다. 그런데 세금은 걷지 않을 거니, 그러니까 이제 감세라는 게 있으니까 국고는 텅 비었는데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채권을 정말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게 반영된 게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미국 말고 미국 외 지역이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유럽이 지금 대단히 심상치 않은 게 일단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생각보다 혼란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그냥 강등을 했죠. 네. 실제 강등이 됐을 정도로 어렵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전에는 미국만 좋다라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국 외 지역이 스스로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채권 시장도 그런 것 같고, 또는 특히 이제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정확하게 보면 달러만 강세인 거지 원화도 위안화도 일본의 엔화도 또는 유로화도 다 약세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사실 12월 초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게 미국 주식 안 사면 큰일 난다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의외로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별로 오른 게 없고요. 네. 심지어 빠진 다우는 빠지기도 했고 되게 엇갈려요. 그래도 미국이다. 아니면 이제는 미국은 좀 쉬고 다른 데가 될 거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 이사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대단히 강했던 건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올해 시장, 특히 하반기 들어서 시장의 랠리를 주도한 건 AI라는 산업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AI의 산업 흐름이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전력도 부족할 거고 원자력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AI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실 미국 중심의 움직임이 별다른 움직임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AI나 이런 기업들 빼놓고 좋은 게 있었느냐? 사실 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서도 GM이라든가 포드, 아니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소비재들, 뭐 나이키도 그럴 거고 스타벅스도 그럴 거고, 주가를 보시면 올해 정말 주가가 좋았는지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생각해보면 뭐 포드 같은 게 완전히 뭐 우리가 볼 땐 정말 급락했을 정도인 거고 사실 주가가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냉정하게 가보면 미국에서는 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 기업만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 최근에 실제 모습을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연속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AI만의 증시라고 보면 향후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AI의 산업의 변화고 그 변화에 따라서 더 큰 시장이 그려진다면 사실 짧고 길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미국 시장이 과열됐다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너무 미국으로 과도하게 쏠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다른 국가들도 몇몇 국가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유럽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AI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와 관련해서도 중국이라는 국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을 사주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명품에 대한 수요도 없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의 정치적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 투자자를 또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갔겠죠. 또 우리나라 분들도 제가 볼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뭐 신한에 투자해 주시는 고객들도 보면 뭐 이제 미국으로 가겠어라는 분들이 그냥 뭐
말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죠? 아이고. 진짜 뭐 너무 많이 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최근에 과도하게 미국으로 쏠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쉬어갈 자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갑자기 더 많은 돈들이 급박하게 쏠리면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인가 자료 보니까 최근에만 한 260조 원의 돈이 미국으로 쏠렸다라는 기사가 네. 그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쏠린 돌들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뭐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종목만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면 저는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과열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조금 쉬어간다라고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긴 흐름에서 볼 때 미국이 끝나면 다른 나라는 온전할 거냐.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쉬니까 같이 쉬고 미국 안 쉴 때도 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저는 뭐 단기 흐름에 연연할 필요는 없이 뭐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과열일 수는 있으나 뭐 길게 보면 또 역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투자할 국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로 갈수록 그래도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최소한. 증시가? 예, 네. 우리 증시가 미국지 시장을 떠나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올해 시장이 왜 빠졌는지 보면 그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산업별로 보면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수가 와르르 무너진 게 지난 7, 8월 달부터였는데 그 당시 역시 하락을 주도했던 건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자에 대한 어떤 실망이 나온 게 첫 번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가 안 좋은 것까지, 그러니까 그건 HBM이 안 좋았던 건데 그 뒤로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비를 안 한다. 그 소비 안 하는 것들이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휴대폰,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PC까지 너무 수요를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던 게 최근에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죠.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게 일단 맞물렸다고 보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난 2, 3년간 굉장히 크게 공급 과잉을 일으켰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밀어내기 수출, 알리테무 뭐 이런 애들 나오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이 택한, 그러니까 소비도 어렵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니 그러면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해보자라는 것들이 말이 밀어내기지 사실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공급 과잉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철강이나 화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산업들이 이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이익률도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사실 우리 지수에 굉장히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시장에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비가 조금 올라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떨어졌는데 맞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규체된 움직임들이 보이는 게 최근에 아마 우리 한연구원께서도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내구재라든가 아니면 재화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중국이 현재 그동안 했었던 밀어내기 수출을 그동안 했었던 거를 일단은 접고 그리고 현재 내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부양하는 쪽으로 현재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는 기간에도 제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내년에 뭐 6,000조인가 뭐 600조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그 특별국채 규모가 얼마라고 로이터에 나오더라고요. 나온 거죠, 그죠? 제가 물론 항상 중국은 나중에 알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불안하다기보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최소 뭐 600조 이상이었던 건 같고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분명한 건 소비가 저렇게 부양하면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공급 과잉은 해소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화학이나 철강업종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구조조정이 사실 제일 어려울 때 끝에 있는 얘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바닥을 찾을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가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 뭔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어떤 국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가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재화를 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사는 중심으로 경제가 조금씩 이전돼 있다고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야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상법 개정 네.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논란은 접고 저희 상법 개정까지 가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내년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예. 마음들도 그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물론 그럼요. 오늘 반등폭이 아주 오늘은 유의미했다고. 코스피는 반등을 못했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반등했죠. 네, 그렇죠. 네. 일부 반등한 게 있었고 아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인 게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아직도 결의 일이 네. 또 한 3일 남았습니다. 성탄절 네. 주간은 다 산달이라고 볼 수 네. 있다는 그렇죠. 관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은 올해 또 기대할 그런 여분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실 부분은 뭐 어떻게 며칠 보세요? 가지고 기대하느냐 마느냐는 그러니까 전제 저점은 맞다고 보세요.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쭤볼게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싸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싸면 금융위기 때만큼 싼 거거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전에 금융위기 때는 사실 돌파구가 많았죠. 좀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써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다른 점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전만큼 빠르게 올라올 거냐, 이전만큼 올라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싸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최근에 전 전자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 빠질 때 한 1%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그것조차도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땅만 팔아도 이 주가보다는 더 올라야 돼요. 네. 땅값조차도 안 되는 주가에 네. 와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 정도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외국인들 움직임도 뭐 일비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그렇게 뭐 별로 팔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예. 외국인 순매수 1위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규모는 작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서 샀을 때 나중에 환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굳이 뭐 진짜 환율이 뭐 2,000원 가고 이럴 게 아니라면 뭐 진짜 1,500원, 1,600원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정점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뭔가 내가 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어떨 때 저가 매수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단순히 추정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외국계 국부 펀드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하고 일단 미팅을 마쳤고요. 조만간 자금을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수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종목별로는 이제 유의미하게 뭔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은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제가 또 중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상법 개정 말씀하시던 네. 거 매듭 네. 예, 결국은 뭐 여가 오르냐 야가 오르냐 뭐 그건 저희가 판단했을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되든 주식시장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의 수혜주들은 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밸류업도 그렇게 되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법이 완성이 안 됐고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됐었을 때는 그에 맞는 또 다른 수혜주들이 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쪽으로 되면 이쪽이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쪽이면 저쪽이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땐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안타까움이 은행주를 잘 못 샀던 거였었거든요. 사실 시장은 어려웠지만 냉정하게 보면 밸류라는 거, 기업의 가치 요것만 잘 봤어도 사실은 굉장히 분전할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놓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 2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점은 일단 나온 것 같고 내년 하반기가 그래도 내년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좋을 것 같다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정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분할해서 사볼만 하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네. 뭐 제가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저는 이미 그래요. 행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봤더니 물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미국 시장이 빠져서 저도 생각보다 겁을 먹었는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손실이 나지 그렇죠. 않고 예, 나름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는 그래도 정말 많이 봤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금 뭐 우리나라 국장 투자했던 분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징그럽게 다 팔은 거죠. 외국인들도 그렇게 들이부었고 기관들은 이제 돈조차도 없습니다. 팔 돈도 아예 없고요. 그나마 있었던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을 조금 뒤로 하고 이제 탈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뭔가 이제는 유의미하게 팔 분들은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처럼 같이 이제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네. 분들일 거고 또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분들도 네. 의외로 있었었어요. 조금 이제 제 주변에 좀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독사 같은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네. 정말 잘하는 분들인데 의외로 조금 많이 매수 기회를 엿보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통은 덩치가 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시총상위 10대 상장사 중에 8곳이 이제 실적 전망이 낮춰졌다라는 부분 근거를 보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혁신 기업이 많다라면 우리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뭐 경기가 좋지 않은 건 글로벌적으로 뭐 미국 빼놓고는 다 그런 게 사실인데 우리는 미국만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이전만 못한 게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일단은 수출 지역의 경제가 안 좋은 게 1번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란 경쟁자가 모든 분야에서 따라잡더니 이제는 급기야 반도체까지 따라잡은 것도 확실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자동차는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정도도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정말 이제는 뭐 진짜 우주인 침공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도 좀 걱정스러웠던 게 그런 거예요.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면 여전히 저도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 보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내년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돌파구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고 그게 뭐 단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지표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부진한 거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내년에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잠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오른 것도 그래도 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빠지는데도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도 그럼 저번에 49,900원이 저점일 것 같긴 한데 언제 오를까요? 그게 너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전자가 아주 좋아지려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기대는 버리겠습니다. 그건 빼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이 얘기한 언론 플레이는 안 믿으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지금까지 틀렸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계속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본인들의 희망과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와 너무 혼동시키면 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딱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나오는 건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제가 전자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테크 엔지니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HBM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나올 때까지는 안 믿는 게 맞다. 그 어떤 언론 플레이도 되려 무시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오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놓고 더 안 나오니까 본인들의 신뢰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자 측에서 저는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투자자들이 기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전자를 둘러싼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AI와 관련해서도 다소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AI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기계들, 예를 들면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당장 스마트폰이 AI를 바꿀 정도로 무조건 바꿔야 되겠어 정도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한 건 새롭게 뭔가 기기를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AI라는 걸 장착을 했습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바꿀 만한 의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보다 반도체 사용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안 바꾼다라고 우리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한이 너무 지났어요. 이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는 바꿀 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자는 레거시 반도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레거시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뭐 대단치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낮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HBM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전자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보면 얘기하시는 것마다 더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명한 건 언론 플레이는 일단 안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고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접촉도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자의 언론 플레이는 거의 제가 볼 때 신뢰를 잃을 수준에 가깝다. 그래서 그건 아예 믿지 않고 차라리 외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짜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진짜 거기서 임박한다라면 그런 거를 차라리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거,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거죠. 그런 게 진짜인 거지 본인들이 곧 할 겁니다는 지금 한 2년 가까이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양은 그만 치고 본인들이 양치기도 아닌데 그냥 기술이나 열심히 개발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엔비디아 얘기 좀 가보면 모건 스탠리가 또 2025년 탑픽에 엔비디아를 꼽았는데 사실은 가는 걸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오, 잘 간다, 더 가라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데 더 가겠어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고 브로드컴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흘러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학습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실제 뭐 뉴스로도 뭐 데이터가 이제 고갈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GPT-5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아무리 넣고 엔비디아 칩을 아무리 돌려도 이제는 뭔가 향상이 잘 되지 않는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란 앞서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체 칩을 만든다는 얘기냐면 뭐냐면 엔비디아 칩은 범용 칩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가 구글이 하다 보니 또는 애플이 하다 보니 메타가 하다 보니 나는 그 정도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기능만 필요하게끔 칩을 만드는 걸 에이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에이직이라는 걸 하다 보면 칩 사양도 낮아지고 전기료도 덜 들게 하는데 그게 브로드컴이 하는 거니 그렇게 보면 이제는 엔비디아는 끝난 거 아니냐. 즉 얘는 학습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건 추론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는 용인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쉬어갔었는데 최근에 어떤 반전이 있었냐면요. GPT에서 나온 이번에 알 겁니다. O3라는 게 새로 나왔죠. 그죠? 우리가 GPT-4라는 게 따로 있고 GPT-O1이 있고 O3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O2가 안 나온 건 뭐냐면 O2가 영국에 있는 그죠? 또 통신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 특허를 피해서 O3가 나온 건데 참고로 숫자 5는 아니고 영어 5입니다. 영어 5입니다. 영어 5. 영어 5. 조그만 거에 3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AGI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AGI란 범용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 실력을 보였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전 세계 뭐 석학들이 보는 수학 대회 이런 데서 상위 0.05% 그죠? 세계 170등, 그러니까 전 세계 모인 사람들 중에 170등이면 거의 뭐 제 성적보다 조금 나은 거긴 한데 죄송합니다. 웃어드려야 되는데 웃어야죠. 그런 정도로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온 AGI는 역시 사람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물리학,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코딩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AI에서 기존에 있던 AI는 LLM 모델 중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 학습 방법을 학습을 한 건데 요건 학습 방법을 조금 바꿨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겠는데라는 게 현재 AI 업계에서 불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칩이 또 필요하다. 더 성능 좋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AGI라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정도의 AI를 구현하는 건 좋은데 비용이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GPT에 한 80배 이상 비싼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용이 비싸요. 예, 네. 이게 뭐 굳이 이 돈을 내고 해야 될 정도로 뭐 내가 생각하면 되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실 기술력은 있는 건데 비용은 못 낮춘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AI 칩을 구현해야 되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로드컴도 되게 좋은 건 맞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쉽게 단정짓기엔 어려운 환경에 또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GPU를 통해서 지금까지 썼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뭐 쓰던 추론을 하던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범용 GPU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습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네. 학습 영역을 뛰어넘는 그 단계에서도 결국 네.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AI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그 단계가 옮겨가면서는 계속 범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SIC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커스터마이즈 반도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ASIC을 통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가는 거 뭐냐면 얘가 학습을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나아질 게 없으니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 보니까 얘가 학습만 하는 게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 이런 쪽으로 기능이 되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뭐 요건 나중에만 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학하시는 분들이 있을 예.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잘못 얘기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으시면 좀 바로 잡아주시면 네. 제가 나중에 그 점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1,460원 근처에 와 있습니다. 49점 몇 원이었고 아마 지금 60원 넘는다는 댓글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1,500원이 된다고 한들 지금부터 40원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3%거든요. 근데 이제 1,500원이라는 숫자가 라운드 넘버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500원이 간다면 이게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진짜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1,500원이면 금융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쪽으로 달아가면서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사실 다른 요인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게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면 근본적으로 한 두 가지 조건 정도 이전의 사례를 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수출이 너무 안 돼서 무역 적자가 엄청 심하고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달러가 없으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였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금융 위기가 뭔가 터져서 이제는 시장에서 미 국채를 너무 선호하면서 돈이 미국으로만 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졌던 게 사실 1,500원에 대한 함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지만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여전히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진 거죠. 첫 번째,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그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않습니다. 예. 네. 예전 같으면 바꿔서 오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갑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무역 수지 흑자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로 나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69%를 국민연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달러도 내가 외국에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고 수출이 안 된 게 아니라 수출주 여전히 됐는데 그 돈을 안 들고 들어온 것 때문에 사실 벌어진 일부 환경 그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내수가 더 안 좋아지다 보니 미국보다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좀 매파적으로 보여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되니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시장이 내수가 안 좋아진 여부만 뺀다라고 놓고 보면 이게 위기라고 얘기한다던가 이전에 본 것처럼 이 1,500원에 대한 함의를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볼 땐 묶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을 잘못 보게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괜히
좀 과도하게 겁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환율과 엮어서 우리 투자에 어떻게 조금 아이디어로 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고환율이 계속될 때 좀 수출주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좀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반도체는 수출에 영향이 있어요. 예, 어쨌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환율만큼 사실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익이 나중에 발생될 때는 분명히 이익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달러를 받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도 전부 다 달러를 받으실 거니까 네. 우리 연합도 좋아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애들도 되게 많죠. 그렇죠? 우선은 원재료를 되게 많이 수출하는 그런 어떤 음식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 주름살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명암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한 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요인이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랑 조선주 같은 경우가 좀 둘 다 수혜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조선주는 해지를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사실 고환율의 수혜주가 아닌데도 맞습니다. 오히려 조선주는 좋고 자동차는 그렇게 좋지. 오늘 좀 현대차 오르긴 했지만 그 차이는 결국은 역시 산업의 경쟁력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요. 사실 환율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의 경쟁력인 게 우리가 이전에 원화가 되게 좋았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됐을 때 공통점은 특정 산업에서 수출이 많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1990년대 이후부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면서 봤던 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잘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특정 산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졌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철강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2010년대 때는 뭐 화장품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 이런 게 좋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았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선은 또 다른 넘사벽이죠. 사실은 일단은 미국이 정말 키워야 되는 산업인데 미국이 없다 보니 한국이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지금 글로벌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좀 LNG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선박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규제하는 것들 자체가 한국한테 되게 수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환율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게 아니고 산업의 어떤 경쟁력만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이 좋은데 원화가 약세면 되게 호재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 위기가 있는데 뭐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중국 내를 넘어서 밖으로까지 조금 이런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완커 때문에 나온 거죠. 네, 또 보통은 근데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사님께서 초전문가십니다. 자주 다니시고 또 저희가 세세하게 여쭤보게 되니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동산발 위기가 진정되는 건 아마도 시간으로 놓고 보면 빠르면 5, 6년 걸리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가 이 부동산 위기가 뭔가 내가 유의미하게 이제는 정책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8년 걸렸어요. 네. 그 8년 동안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7,370억 달러에 달하는 타프라고 해서 그죠? 트러블 레스 릴리프 프로그램, 구제금융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3번이나 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까지 돈 찍으면서 해서 간신히 한 건데 중국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목적이 좋아지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놓고 보면 여기서 더 나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말씀을 잘 주셨지만 뭔가 최근에 부양책을 많이 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는 건 그죠? 아직 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바닥이란 확신이 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걸 좋게 만드는 건 지금부터 때려받고 엄청나게 써도 실제 우리가 정말 괜찮아졌구나라고 느끼려고 하면 사실 올해 내년에 볼 수 있는 현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되 어쨌든 중국에서 뭔가 이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조치들은 올 3월은 돼야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트럼프하고의 무역과 관련된 협상 이후에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더 나빠지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 노력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장, 또 우리나라 경제, 또 주변 주요국에 대한 부분들까지 중국까지. 오늘 세세하게 짚어봤고요. 성탄절 연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우리가 이러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럼요. 지금 가족을 2,000명이 버리고 넘는 있는데. 분들이 네. 네, 봐주고 계시고요. 네. 또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또 특별히 연말이니까 감사하다는 그럼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기서 또 이선엽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올해 어려우신 거 있으면 훌훌 터시고 저희들과 같이 파이팅 하시고 하여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